질문이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새해가 밝으면 결단도 하고 뭐 1년의 계획도 세우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새해가 밝으니까 무기력해지고 뭐 우울해지고 또 뭐 겨울을 타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새해가 되니까 이렇게 무기력함과 우울감이 있다는, 겨울을 탄다는 게 궁금해요. 어떤 의미예요? 겨울만 되면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면 평소 다른 계절에는 느끼지 못한 우울감이 저에게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막 새해에 남들은 막 달리는데 나는 좀 이렇게 정체돼 있는 듯한 그런 마음도 좀 들고 좀 아쉬움이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예전에 내가 막 새해만 되면 막 가슴이 막 설레고 야 뭔가 해야겠다 막 그 열이 찼던 그런 시절도 있었죠. 네. 그때는 언제예요? 3, 4년 전? 그때는 뭐가 달랐는지 한번 얘기해 줄래요? 환경적인 변화도 새해마다 있었고 그리고 나이도 또 어렸고 했으니까 네,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죠.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 열정을 가지고 하고 싶었던 내가 올해 또 이렇게 이제 겨울만 되면 겨울을 타는 계절을 타는 내가 된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분들을 가끔 만나요. 근데 왜 그럴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뭐 열심히 막 계획을 세우고 달려보겠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지? 요거를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더하기 내가 궁극적으로 나는 어떤 삶을 위해서 오늘을 살고 있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모든 인간은 이 동기가 자극될 때 내가 어딘가 궁극적으로 향해 가는 그 지점이 있을 때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 10년 후, 20년 후 나는 어떤 삶을 살 거다. 그래서 지금도 중요하지만 내가 궁극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을 살 건지 그게 분명해야 내가 동서남북 어디로 갈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굉장히 장기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오늘은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궁극적인 지점이 없으면 이 부분을 어떻게 채울지가 좀 난망해지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가까이에는 10년 후 아니면 짧게는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또 궁극적으로 내가 저 세상으로 갈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본 적 있어요?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릴 적 꿈은 뭐였어요? 교사였습니다. 교사? 네. 오, 어제 교사를 얘기하니까 얼굴이 활짝 피네. 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릴 적 꿈이 교사였는데 또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볼래요? 저는 지금은 그러니까 교사와는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직업적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런 삶도 살고 싶다는 생각은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선생님 아니어도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 가르치고 싶다라는 거는 이렇게 동일한 선상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좀 무리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뇌는 이 상상의 뇌가 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얼토당토하지만 2045년에 20년 후에 나는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굉장히 황당한 상상도 있잖아. 저는 20년 후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거장이 되고 싶습니다. 오, 거장?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편집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편집계에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야, 역시. 아니, 딱 이렇게 목소리에서 얼굴 표정에서 이미 거장이 된 그런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20년 후에 그 편집계의 거장이 된 내가 지금의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 작은 성취를 이루면서 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죠. 작은 성취를 이루라고 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봐요. 그 거장이 된 내가 야, 너 올해 이런 성취를 이뤘으면 좋겠어. 3가지를 얘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편집적인 기술에서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네. 그 한계가 있다는 거 아는 것도 엄청난 자각이에요. 훌륭하시네요. 그 한계도? 네.
그래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기술적인 면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무래도 영상을 만들다 보면은 기술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창의성이 조금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창의성이나 아니면 기획 이런 부분에서 조금 노력하는. 그렇구나. 지금 이제 아까의 나와 지금 이렇게 미래를 상상하고 올해 이제 그 거장이 나한테 이렇게 숙제를 준 얘기를 하고 나니까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에요?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새해라는 부담감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거를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우울해지고 오히려 더 무기력해지고 이 부담감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더 멀리 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렇게 본인을 전환도 시키고 막 미래도 상상하고 하면서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니까 나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 2025년에 분명히 그 작은 성공에 작은 성취를 하게 되면 20년 후에 거장이 아니라 그 이상의 나라는 존재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궁극적인 꿈이 있으십니까? 예, 내가 당장 올해 뭐를 할까, 오늘 어떻게 열심히 살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는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나의 이 인생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 그림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더 좋고 장기적으로 가면 장기적으로서 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 나라는 존재의 함선을 끌고 가는 함장인데 내가 도대체 동서남북 어디로 갈지 나의 항해의 그 지점은 어딜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으면 우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막 열심히 일하는 분도 있고 개인 사업 하시는 분도 있고 다 각자 이체에서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도전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우울해하고 어떤 사람은 막 열정적으로 살고 왜 그럴까요? 그 내 안에 어떤 자극 요소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극은 나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라 생각해요. 그 많은 분들이 아니 뭐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데 내 목표가 뭐가 중요해? 그걸 어떻게 이룰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방향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우리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내 안에 많은 포텐셜을 이끌어내서 나의 삶을 살고자 이렇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가 명확하면 또 전략적으로 나를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러면 저 장기적으로 이런 모습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뭐 하고 중기적으로 뭐 하고 장기적으로 뭐 해야겠다 이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장단기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연도별로도 나오겠죠. 그래서 올해는 뭐 하고 내년에는 뭐 하고 3년 후에는 뭐 하고 이게 쫙 나오고 이제 올해 우리 이제 공부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 편집에 대한 공부를 하기로 했다면 다시 그럼 올해 편집 공부가 나의 또 목표예요. 그리고 목표를 다루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지? 또 굉장히 또 여러 가지 투두리스트를 만들고 해서 하나하나 이루면 올해의 성공이 만들어지잖아요. 이제 연말이 굉장히 행복하겠죠. 그러면 연초에 어떤 느낌이 들어요? 2025년에 내가 이런 거를 이뤘잖아. 그럼 이제 편집에 대해서는 내가 공부 끝.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지? 뭐 대학원을 갈까? 아니면 뭔가 뭐 크리에이티브에 관련된 뭔가를 공부할까?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또 2026년에 그걸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매년 하나, 두 개 이렇게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열정을 다해서 하고 싶은 거를 내가 찾기 위해서는 나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그게 셀프 리더십이에요. 여러분들은 많은 부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는 나를 잘 이끄는 삶에서는 많이 놓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올해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셀프 리더십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프 리더십은 나라는 존재를 360도로 막 조명해 보셔야 돼요.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고, 나의 가치는 뭐고, 나의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고, 또 내가 그동안 해온 여러 가지 삶의 자원은 뭐고, 이걸 총망라해서 보신 다음에 나의 어떤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소를 쫙 보시고 나의 궁극적인 목표점이 있으신 분은 그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고
없으신 분은 반드시 그거를 잡으셔야 돼요. 아까 20년 후의 나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매년 나는 어떤 뉴스를 만들까? 2025년에는 편집의 최고가 된다. 2026년에는 어떤 뉴스를 만들고 2027년에는 어떤 뉴스를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년간 나는 20개의 엄청난 그런 결과물을 얻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이 작은 성공을 모아서 큰 위대한 나를 만들어가는 거, 이것이 셀프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2025년 내가 좀 무력하고 좀 우울감이 있고 계절을 타는 나이더라도 다시 한번 리세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무한한 잠재성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 찾아요? 아무도 안 찾아줘요. 여러분들 자신이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무한한 잠재성을 가지고 2025년 멋지게 출발하셔서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그런 목표 지점에 성공적으로 도달하시는 그런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뭔가 새로운 목표를 디자인하고 싶은 분에게는 이런 질문을 추천드립니다.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하고 답을 해보면서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 꿈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5대 뉴스 또는 10대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러한 삶을 살아온 나의 강점은 어떤 것들이 있지?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는 뭘까?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내가 도전하고 있을 것은 뭐지? 10년 후인 2035년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2035년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025년에 반드시 도전하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2025년 연말에 도전이 성공했을 때 어떤 축하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하면서 멋진 나의 2025년 도전 과제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영상 중에 네. 제대로 화 내는 법이라는 영상을 제가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네. 저도 화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편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요. 아, 화를 내지 않는다? 화를 내야 될 상황에서도 참는 편인 것 같아요. 내가 화를 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참는다는 거죠. 네, 화가 나는 상황에서. 화가 나는 상황에서. 사실은 현대인들이 대부분 다 이런 상황이 많죠. 우라가 치밀어도, 그쵸? 화가 막 치밀어 올라도 우리는 그걸 참잖아요. 특히 기업의 리더들이 이 착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 라고 해서 이 올라오는 감정을 참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부모들 같은 경우도 우리 애한테 내가 이렇게 화를 내거나 그러면 이 친구들이 좀 힘들어하니까 이걸 참고, 친구들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내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전체 분위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참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감정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사에서 유일하게 현재예요. 지금 이 찰나의 순간에 올라오는 게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 그래도 내가 화가 났다라는 거를 아는 거죠. 화가 났다라는 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좀 마음 관리에 어느 정도는 좀 하고 있다. 왜냐하면 감정은 굉장히 찰나에 왔다가 사라지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라진다고 하지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몸 어딘가에 이제 이게 저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거를 주인이 알아봐 주지 않으면 얘는 삐져요.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 그거를 참는 것보다 나를 살펴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내가 화가 났잖아요. 그러면 화가 났구나, 요거를 먼저 알아봐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화를 나게 한 어떤 원인이 있잖아요. 그 원인에 대해서 내가 또 정리를 해야 돼.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났구나. 그 다음에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은 반드시 원하는 게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올라와요. 그러면 내가 이 화나는 감정이 원하는 게 뭐지? 이거를 이렇게 레이더 찍듯이 찾아가야 돼.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 최근에 화나는데 참았던 사례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화가 났잖아요. 그러면 뭐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이유. 예의 없는 친구의 말 때문에 화가 난 적이 친구가 예의 없이 굴었네요. 네. 근데 나는 그 예의 없는 친구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냥 그 상황을 회피했어요. 아, 회피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생각나죠. 네. 그쵸?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번 화났는데 내가 그걸 회피하든 아니면 참아내든 하잖아요? 그럼 그 감정이 내 어딘가에 계속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그 친구만 보면 갑자기 막 화가 올라와.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친구랑 비슷한 사람만 봐도 얘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감정들이 이 주인이 정리해주지 않으면 어딘가 이렇게 파킹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내가 원했던 건 뭐예요? 그 친구의 다정한 말을 원했어요. 그쵸? 그 친구가 예의 없는 말투 때문에 내가 그 화가 났잖아요? 그럼 내가 원했던 거는 그 사람이 예의 있게 말해주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근데 내가 그 얘기를 그 친구한테 했나요? 아니요. 안 하고 또 이제 묵혔죠? 네. 그러면 이제 내 욕구도 내가 충족시켜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아주 작은 화나는 장면 하나 내가 참아냄으로 해서 내 삶에는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앞으로도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나 혼자 이렇게 그 감정, 생각, 갈망을 정리해서 혼자 얘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정리해서 친구한테 얘기하는 방법. 먼저 본인한테 얘기하는 방법은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다. 왜냐하면 친구인 걔가 나한테 예의 없이 말했기 때문이야. 내가 원하는 거는 나한테 예의 있는 어투로 말을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래요? 내가 화가 났어. 왜냐하면 그 친구가 나에게 무례하고 예의 없게 말했기 때문이야.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 친구가 나에게 예의 있게 존중해서 말해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너무 잘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때요? 조금 더 마음이 풀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한번 화나는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봐 줬잖아요. 그게 마음 알아차림이에요. 이게 나를 사랑해주는 기초예요. 내 마음에 이 세 가지가 주인님 나를 알아봐줘 라고 하는데 걔를 회피하거나 알아봐주지 않거나 심지어는 막 참거나 하면 얘는 그 안에서 더 많은 역동을 일으켜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혼자 이렇게 프로세싱 하는 거, 이것만 해도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그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화난 걸 참으면 그 친구는 모를 수도 있어요. 해맑게 나한테 너무나 해맑게 또 무례하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럼 이제 그 친구를 만나기 싫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친구를 안 만나면 되지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내 마음속에 얘는 계속 나의 짐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나는? 그렇게 말을 하면 관계가 틀어지거나. 맞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관계가 틀어질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 건데,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내가 화를 확 내면 관계가 틀어지겠죠. 야, 너 나한테 왜 이렇게 무례하게 똑바로 해! 이렇게 하면 그 사람한테 감정적으로 대하니까. 그런데 그 친구한테 이거를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는, 아까 본인이 혼자 한 것처럼 해서 이제 그 친구가 나라 생각하고, 친구야 내가 한 가지 얘기해도 되니?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너무 섭섭하고 화가 나. 나는 원하는 게 이거야 라고 하고, 그다음에 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를 힘들게 했던 그거를 내가 참는다고 그 사람과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요. 오히려 나만 힘들고 나중에는 오히려 내가 더 오해를 받아요. 아니 왜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쟤는 왜 나한테 삐져가지고 나를 멀리하는 거야? 막 아니 왜 절교하자고? 왜? 내 마음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나한테 한 것처럼 해서 이 친구한테 이걸 이야기하는 걸 한번 해볼래요? 네. 먼저 양해 구하고 마음을 아까 세 가지 얘기하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친구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말해도 되겠니? 뭔데? 나는 저번에 너가 나랑 만났을 때 나에게 했던 말이 나에게 무례하다고 느껴졌어.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듣고 속상했고 화가 났었어. 그래서 나는 너가 친구지만 나에게 예의를 갖춰주고 무례하지 않게 나에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넌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어. 이게 여러분들 자기 주장 기술의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한테 뭔가 불편하거나 아니면 상사나 아니면 부하 직원에게 불편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참아내잖아요. 나한테 굉장히 가학하는 행위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때요? 내가 안고 있는 거를 나에게
그 화나는 감정을 준 사람한테 이렇게 넘겨준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도 같이 고민을 하고, 아, 내가 무례했나? 성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아, 미안해, 승희야, 난 그건 아니었어. 그래서 관계가 개선되는데, 우리는 이걸 안 하고 막 꾹 참고 회피하고 막 이러면 다 멀어져.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참는 게 나 혼자 참아서 이 세상을 밝게 하리라 절대 밝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참는 그 순간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층 종자에 저장이 되고, 얘는 유사한 상황이 올 때마다 훅 올라와서 더 큰 화나 더 큰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세상이 막 부정적으로 가겠죠. 그러면 더 중요한 거는 부정 정서가 여러분들 속에 계속 찾아오면 몰입하기 힘들어요. 내가 막 정신이 집중이 안 되고, 그리고 관계에서도 내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하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 첫 번째, 내 마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뭐 때문에 불안하지? 내가 원하는 게 이거구나. 이거를 한 다음에 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자기의 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서 내 마음을 그 사람이 알아먹게끔. 그래서 오해를 풀고 이러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친구에게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당장 달려가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 어때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잘 안 될 것 같긴 한데 응. 그래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잘 안 될 것 같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의미예요? 한 번도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서 그 친구에게 그 친구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두 가지 질문했잖아요. 아까 내가 친구에 한 가지 얘기해도 돼?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해 라고 하는 순간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지? 이렇게 집중해서 그 얘기를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감정만 표출한 게 아니잖아요. 이 마음의 사묘서를 내가 정성스럽게 담았기 때문에 이 친구도 자기 마음을 서칭하면서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듣고 이게 아니라 거기에 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답을 하려다가 보면 이 친구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내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지? 이거를 이 사람들도 상기를 해서 내가 그때 그 얘기가 이 친구한테 그랬나 보다. 또는 나는 그게 아니었어 라고 변명할 수도 있고. 이 친구가 아무런 반응을 못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묻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승희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하게 되면 조금씩 열고 해서 관계가 개선되겠죠. 근데 의외로 더 친해질 수 있어요. 제가 마음을 아는 자가 이긴다 책도 있고 코칭에 대해서 알고 나서 코칭에 대한 관심이 생겼는데요. 코칭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코칭은 이 헝가리 마차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마차는 뭐예요?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는 거잖아요. 1980년경에 레너드라는 사람이 코칭을 직업으로 만들어서 코칭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첫 번째 코칭 철학을 한번 봐야 되는데, 코칭 철학은 인간은 온전하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요. 내가 온전한 존재로 여러분들이 인식하는지 한번 궁금하고, 그 다음에 모든 문제 해결을 내가 안고 있다. 그래서 리소스풀하다 이게 있고, 이제 세 번째로는 창의적인 존재로 봐요. 그래서 이 코칭은 실제로 온전하고 리소스풀하고 창의적인 이 존재가 자기가 발견하지 못한 그 많은 자원들을 찾아서 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지하는 그런 리더십 도구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칭을 막 어렵게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코칭을 쉽게 이렇게 얘기해요. 코칭은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신나게 말을 하게 하는 거다. 이게 왜 말을 하는 게 중요하냐면 자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지금 이런 상태구나. 내가 원하는 게 이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변화도 하고 실천도 하는데, 말하지 않으면 그걸 자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코칭을 굉장히 간단하게는 상대방이 마지못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서 신나게 얘기하게 하는 거. 그래야 그 자각에 의해서 내적 동기가 작동이 되고,
변화에 대한 의지가 생기고 실천에 대한 어떤 행동력이 올라가면서 작은 성공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칭은 신나게 말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코칭은 굉장히 생산성 높은 대화의 도구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막 수다를 떨잖아요. 저도 가끔 수다를 떠는데 수다를 1시간 내내 막 떨면 그때는 막 뭐 이렇게 황홀비어처럼 좋았는데 이게 되돌아올 때 내가 또 뭐 한 거지? 막 1시간 동안 뭐 한 거야?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코칭은 기본적인 목표가 분명하고 그 대화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기승전결 또는 확장시켰다가 수렴했다, 확장시켰다, 수렴했다 하면서 똑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가게 하는 그런 대화의 도구예요. 그래서 프로세스 기반의 생산성 높은 대화의 도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즘은 코칭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굉장히 불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모르기 때문에 과거에 리더만 똑똑하면 되던 그런 시대를 지나 지금은 모든 구성원이 자기 안에 있는 포텐을 끌어내서 같이 일을 해서 협업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이 콕 다물고 있으면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리더나 부모나 아니면 뭐 선생님들이 어쨌거나 나랑 같이 일하는 가족이나 구성원이나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자각하고 내 안에 많은 포텐셜을 이끌어내서 성과를 내게끔 하기 위해서 코칭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코치가 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CJ에서 제가 25년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19년 차 하고 제가 CJ 푸드빌이라는 곳에 경영 지원 실장으로 가는데 막 포부를 안고 갔죠. 그때 당시에 외식 전문 기업이었고 영업이익이 막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 인재개발 쪽에 있던 과장하고 그 대리가 저한테 코칭을 이제 추천을 했어요. 코칭이 뭔데? 그랬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말을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서 제가 그때 속된 말로 정말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마라, 뭐냐 막 이랬는데, 어쨌거나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그 푸드빌 경영지원장으로 처음 갔고 그 인사팀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렇게 사내에 이 코치들을 키우는 거로 해서 이제 그 이사급 6명을 모아서 그 국제코치 연맹 과정을 저희가 들으러 가요. 한국 리더십 센터에. 그래서 막 듣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막 말하지 마세요. 뭐 질문만 하세요. 막 뭐 인정 칭찬하세요. 막 이러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게 무엇이냐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그 교육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내 이사들을 코치로 만들어서 이제 교육을 우리가 시키는 거를 이제 막 작전을 짜가지고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퍼실리테이팅 과정도 받고 코칭 리더십을 강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가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 꿈이 교사였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푸드빌에 있는 리더들에게 코칭 리더십을 막 가르쳤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만 해도 굉장히 좀 무서운 리더였고 조금 인정사정 없는 그런 리더였는데, 이제 코칭을 자꾸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언행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착한 리더로 변해가는 과정에 실제로 이 코칭이 개인적인 삶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됐어요.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고, 또 구성원들도 저를 막 무서워만 했는데 이렇게 다가오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뭔가 새롭구나 라고 해서 나름 그거를 조직에 많이 적용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빕스 사업부장 할 때도 우리 구성원들한테 매달 편지를 보냈어요. 코칭합시다, 경청하세요, 질문하세요, 인정 칭찬하세요, 이렇게 보내고, 그때 제가 좀 혹독할이 많지 현장에 가면 다른 거 안 물어보고 점장님이 지난 한 주 어떤 질문했어요 막 이런 거를 막 물어봤던 시절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여러 가지 활동에서 우리 점장님들이 그 밑에 그 아르바이트생들을 운영하고 할 때 코칭 리더십을 제가 너무 막 그런 쪽을 강조를 하고 드라이브를 거니까 막 적용을 하면서 좀 브랜드가 턴어라운드 하는데 좀 일정 기여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상무가 되고 나서는
그 CJ 그 프레시웨이의 단체급식 본부장을 했는데 그때도 이게 막 현장 비즈니스 굉장히 구성원들이 힘든 업이거든요. 근데 또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또 그 이 매니저들 그 코칭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뭐 영양사나 이런 셰프들 막 코칭도 하고 그때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뭐 경청을 해야 돼, 질문해야 돼 이 정도만 하는 그런 코치였다가 제가 임원으로 퇴임 명령을 받고 네, 저를 코칭 교육을 해주셨던 이제 그 교수님 이렇게 좀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비즈니스 코칭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받고 제가 무슨 비즈니스 코칭이에요 막 했는데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제가 5년간 조직에서 코칭 리더십을 발휘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트랙을 가진 전문 코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희소성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기업 코칭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에 이르러 제가 그 MCC 마스터리 코치까지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 저는 막 이렇게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조직에서 굉장히 미숙하지만 코칭 리더십을 요렇게 저렇게 막 적용을 해보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코칭은 안 돼, 코칭이 무슨 효과가 있어요 라고 제가 얘기했죠.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인정과 칭찬을 하니까 이 점장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점장이 이런 질문을 해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냈은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현장 경험 중심의 코칭으로 비즈니스 코칭을 시작을 했고 지금은 많은 코치들을 육성을 해서 대한민국에 더 많은 코칭을 심고자 그렇게 코칭에 아주 코칭 매력에 폭 빠져 있는 그런 코치랍니다. 저는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지금은 또 전공과 다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코치의 길을 걸을 수 있는지 그리고 코치의 길을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저는 코칭에 관심 있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그 답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코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코칭은 결국에는 말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코칭이 뭐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일상에서 우리는 사람을 항상 만나잖아요. 나라는 존재도 만나잖아요. 그리고 관계를 가져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부분을 놓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때 코칭이 굉장히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코칭은 누구나 배워야 한다. 그리고 알아야 한다. 적용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항상 문제 해결 중심으로 사람을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엄마, 아빠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자녀를 볼 때 존재로 보고 계십니까? 이 친구가 정말 온전한 존재고 자기의 삶을 본인이 다 이렇게 꾸려나갈 수 있고 정말 무한한 잠재성이 있는 정말 위대한 존재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면 아마 그 친구한테 어떤 잔소리도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나 부하 직원을 볼 때 문제 중심으로 본다는 거죠. 이 친구가 대학을 잘 갈 수 있을까? 이 친구가 조직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그러면 사람이 안 보이고 행동하는 그것만 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판단하고 예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그 사람의 이 포텐을 끌어내야 되는데 자꾸 지적질하게 되죠. 그러면 이 위대한 우리 자녀나 부하 직원들은 나의 포텐을 끌어내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변하죠. 그래서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시키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얘가 너무 수동적이야. 그럼 또 우리 부모님들은 어때요? 저도 그랬어요. 너는 왜 시키는 일만 하냐고. 그게 우리가 그렇게 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 코칭에 대해서 봐야 된다. 그럼 뭐냐면 결국에는 인간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그 인정해주는 그런 마인드로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코칭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럼 이제 전문 코치가 있어요. 전문 코치. 그러니까 전문 코치는 라이센스가 있는 코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이제 나 코치예요 라고 했을 때 라이센스를 어디에서 받았는지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시는 게
이제 전문 코치인데 전문 코치는 왜 필요하냐면 제대로 코칭을 이해를 하고 그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그 다음에 코칭을 할 때 여러 가지 역량을 제대로 발현해야 실제로 정말 훌륭한 코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생활 속의 코칭이 아니고 내가 정말 비즈니스적으로 코칭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훈련도 받으셔야 되고 임상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한국코치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는 KAC 기초 수준이고 KPC 이거는 이제 중고급 수준이고 KSC 해서 요거는 그 슈퍼바이징 코치예요.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ICF라고 국제 코칭 연맹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주는 라이센스는 ACC 이게 이제 기초, 그다음에 PCC 중고급, MCC 최고급 이렇게 있어요. 전문 라이센스를 받는 코치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기초적인 그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저희 연구소에도 그 코치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코칭이 뭔지 그 정의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코칭의 철학도 아셔야 되죠. 그 다음에 실제로 코칭을 할 때는 여러분들 굉장히 테크닉이 필요해요. 그런 거를 다 배우시고 그 역량을 내재화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배운 다음에 중요한 게 코칭 실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칭 실습은 왜 하냐? 여러분들 이 코칭은 특히 비즈니스 코칭은 우리가 이제 돈을 받고 그 사람을 코칭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준 사람 입장에서는 생산성 있는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코칭을 잘하고 이 사람이 변화해서 조직이나 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수준까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임상, 실습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냥 혼자 실습하는 것도 있지만 그 상위 코치라고 해요. 상위 코치가 굉장히 이제 멘토링이나 슈퍼바이징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품질력 있는 코치가 되게끔 도와드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임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MCC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MCC에 어플라이를 하려면 3,000시간의 코칭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PCC는 500시간 뭐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게 이 500시간이다 3,000시간이다 이게 그냥 어느 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일상에서 생활화가 돼야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3,000시간 이상의 코칭을 하면 굉장히 많은 사례를 이제 접했을 거고 많은 고객하고 코칭에 대한 이렇게 레퍼런스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깊이 있는 코칭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가정 학습하는 거는 저희 연구소 같은 건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300시간, 500시간, 1000시간 이렇게 하는 데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죠. 근데 정말 거의 에브리데이 코칭할 때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굉장히 이제 코치로서 프레젠스도 올라오고 또 코칭에 대한 역량이나 고객의 피드백이 좋아지면서 전문 코치로서 삶을 살 수 있죠. 그러면 혹시 뭐 자격이나 대학교를 나와야 된다거나 전공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건 없나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대학원이 전문 코치를 육성하는 대학원 과정이 있긴 하거든요. 대학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뭐 학력이 이렇게 어느 정도 돼야 코칭을 할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코칭 라이센스를 딸 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나의 이 코칭을 할 수 있는 그런 고객이 있는 그런 장에 있는 경우는 적극 추천드려요. 만약에 내가 선생님이다, 교수님이다, 그러면 학생들하고 면담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코칭 라이센스를 따는 그런 과정에서 공부도 하면서 임상도 하면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저는 기업에 계신 리더분들한테도 코칭 라이센스를 무조건 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기업에서 내가 만약에 팀장이다 그러면 면담을 1년에 아마 한 명당 3-4번은 하실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한 번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내 구성원이 만약에 50명이다. 그러면 한 번씩만 해도 50시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 회사에서 20년을 근속해. 그럼 어떻게 돼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생 이모작을 준비할 때 나 퇴임하고 할 거야, 퇴직하고 할 거야. 그럼 이미 늦는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조직에 있을 때 아니면 내가 정말 우리 애들을 키울 때 이거를 배우면 그 사람한테 엄청나게 혜택이 갑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좋고 조직에게도 좋고 더불어 어떻게 돼요? 내가 전문 코치로서 조직에 있다가 이제 퇴임을 하거나 정년 퇴임하면 자연스럽게 왜? 조직에서 나는 코칭을 했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와서도 이걸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2014년에 제가 코칭학교 최초로 인터널 코치 육성 과정을 만들었거든요. 나와서 뭔가 전문 코치 이게 아니라 내가 조직에 있을 때 리더가 이 코칭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나랑 같이 일하는 구성원들을 코칭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엄마다. 그러면 우리 애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야. 그러면 이 애를 코칭 관점으로 애를 육아를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걸 착안했냐면 저는 코칭으로 저희 아들하고 딸한테 그 전에는 너무나 독사 같은 엄마였고 애들한테 상처를 진짜 많이 준 엄마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 코칭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딸하고 막 임상하면서 우리 아들을 정말 컴퓨터 게임만 좋아하는 그 매일매일 정말 문제라고 얘기했던 그 아들을 존재로 보기 시작한 게 코칭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애들 너무 잘 크고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코칭이 없었다면 아마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우리 가족의 인터널 코치였어요. 그 다음에 조직에서도 저는 배운 거를 우리 구성원들한테 전달 교육하는 그런 교육자의 그런 역할도 있었지만 저는 그게 우리 구성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실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점장들 대상으로 그 한 점포에 있는 구성원들을 코칭 리더십을 발휘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많은 성과도 있었고 또 성장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인터널 코칭은 이렇게 사내 코치가 돼서 뭐 주변 사람들 코칭해주는 그런 게 아니고 내 산하 조직을 코치의 그 마음으로 어떤 여러 가지 스킬을 가지고 구성원이나 자녀를 육성하게 되면 굉장히 승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님과 많은 리더들이 반드시 이 코칭 라이센스를 따는 과정을 가지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임상을 하기 위해서 막 하다 보니 우리 애가 바뀌었어요. 우리 상사가 바뀌었어요. 우리 구성원이 바뀌었어요. 이런 성공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내적 동기가 올라오고 막 코칭에 대해서 더 많은 열정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내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해져요. 왜냐면 제가 코칭을 하면서 말하는 폼새가 달라지고 뭔가 경청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러면서 주변들이 이제 코칭으로 긍정적으로 좀 바뀌고 하면서 더 행복한 삶을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냥 코칭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전파하는 그런 코치님들도 많으셨으면 좋겠고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전문 코치 라이센스를 받는 그런 과정에 도전하셔서 더 의미 있고 생산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코치님 올해도 전문 코치 과정이 열리나요? 많이 열리죠. 저는 보통 이제 기업에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코칭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세상에 좀 많이 알리고 싶어서 이제 오지라퍼 코치라고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많은 과정이 열리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정말 국제 코치 과정 그 부분 시작은 이제 6월부터 시작하고 그 매월 프로그램들이 지금 열리는 게 공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보면 아마 나와 있고 좀 시간적 여력, 마음적 여력이 있고 내가 미래에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어떤 소통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좀 유심히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 도전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